김시선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연출을 맡은 임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같이 자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게 생각하고요. 오늘 행사는 그 문화가 있는 날 영잔의 사랑방이란 프로그램 이름을 일환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속 희곡 등 원작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6편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영화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술래 감독님이 2010년에 연출을 하셨고요. 원작 소설은 김도연 작가님이 첫 번째 장편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극장가를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게 되실 텐데, 그 스티븐 킹 그 작가를 비롯해서 다수의 작가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이 영화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실상 영화의 지금 극장가의 그 작가의 소설들이 공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원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사실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그 60, 70년대 프랑스의 누벨바그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 시네필 중에 아주 유명한 젊은 시네필인 프랑스와 트리포가 나타나서 문학을 쓰는 작가의 팬만이 팬이야, 감독이 들고 있는 카메라 역시 팬 아닌가, 그들이 또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그런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에 반해서 나왔던 영화들이 그 프랑스 누벨바그의 영화들이고요. 반면 그 문학을 잘 활용한 그런 감독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임술래 감독님의 영화도 너무나 원작을 잘 살렸지만은 그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중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와 함께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말하죠. 나는 영화를 찍을 테니 같은 주제로 너는 글을 써라. 그래서 문학과 영화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됐고 두 작품 모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문학과 영화는 때로는 친구처럼 또는 그 적으로 서로 경계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영화 역사상에 이런 기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그 토크는 문학과 영화를 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또는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들, 또는 어떻게 감독님이 소설을 영화로 바꿔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하지만은 또 오늘 많은 관객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독특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또 궁금하신 상황들을 서슴없이 감독님과 작가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감독님 그 오늘 저도 다시 보게 됐고 감독님도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7년 만인데 이 영화가 벌써 7년이 흘렀는데 다시 보니까 어떠신지 작가님하고 좀 궁금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사실 그 관객 수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이 관객 수가 적었지? 막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적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반성하면서 봤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저의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영화를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네. 오늘 다시 본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개봉했을 때 제가 못 느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어떤 부분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소설을 쓰는 거니까 소설하고 영화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어떤 한
영화는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소설은 오로지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적어치기도 쉽고 또 상상도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데 영화는 그렇지 않구나. 그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 게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아마도 작가님께서는 그 소설에 본인이 쓴 소설의 어떤 글귀나 이런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영화에서 표현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바뀐 부분도 있는지를 좀 아마 더 자세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매력적인 글귀를 딱 보게 되면 이거를 과연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영화로 옮기게 되면 나라면 어떻게 옮길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언제쯤 이제 읽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영화로 만드는 작업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2010년에 촬영해서 이제 개봉까지 다 간 영화고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제 그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 관한 소개 멘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이 작품의 어떤 관통하는 주제는 사실은 불교의 어떤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교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때 이제 김도현 작가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장편 소설인데 실제로 시골에서 이제 그 강원도 진부에서 사시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작품 외적인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일단 라디오 책 소개를 들으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책을 바로 사서 이제 읽었고 굉장히 매력 있는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작하고 바뀐 게 사실은 커다란 줄기만 빼고 사실은 굉장히 바뀐 게 많은데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 작품에서는 굉장히 작가가 상상하는 어떤 그 상상력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영화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그대로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CG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고 가장 중요한 설정은 저 소가 사실 원래 암소였고 그 친구가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여행 중에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찍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나는 장면을 하나만 썼는데도 그것도 움직임을 줄 수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약간 했는데 정말 너무 안 어울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소의 뱃속으로 인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작가님이 표현한 그거를 만약에 그대로 작품적으로 미술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아마 50억, 60억은 훨씬 더 들어가는 영화였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뭐 아주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아주 대중적인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작비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한정되게 갖고 들어가야 됐었고 또 공효진 씨는 캐스팅이 비교적 수월하게 됐는데 오히려 남자 주인공은 조금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완전 연극판에서만 했었던 영화는 처음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암소라는 설정으로 공효진 씨가 이제 주인공이 선호하고 세 명이서 약간의 삼각관계 같은 그런 게 이제 주 스토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소가 한 5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 친구가 제일 연기력이 나서 할 수 없이 설정을 암소에서 숫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되게 제일 큰 좀 차이점이었고 어쨌든 작가님이 글로서 문장으로서 표현한 거에
사실은 아주 극소수 일부분만 현실적인 부분만 표현을 해서 사실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영화라는 게 또 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매체라서 네. 아마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아직 안 읽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책에는 이제 소가되기도 합니다. 그 소가되기도 하고 현수가 뭐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그 CG로 구현해야 될 것 같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방심을 하셨을 거예요. 이 영화 보면서 아 그냥 소랑 여행을 떠나는 영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인지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처음에는 편안하게 읽다가 어느 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님이 쓴 그 글귀들이 영화로 아 이건 이렇게 표현했구나 되게 놀랍다 이런 장면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감독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그 시골에서 소랑 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 소한테 좀 당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라나면서 굉장히 속금도 많이 꾸었고 그런 일들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그 꿈에 자꾸 소가 악몽으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을 이제 쓰게 됐고, 그래야 이제 그 감독 영화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나 일단 저는 처음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그 부산의 큰 극장이 뭐죠?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그 굉장히 큰 극장이었었는데, 예, 그 처음에 상영 이제 개봉을 할 때 어떻게 가서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았어요. 이렇게 뭐 자리를 정해주기도 앉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이제 만들어진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는 영화가 시작한 5분도 안 돼서부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치 제 뒤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 영화는 또 제가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영화를 보고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막 물론 사람들이 다 화면을 보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한 1시간 20분 동안 정말 힘들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그래서 그 소설이 자기 소설이 영화로 옮겨지는 거를 그 작가가 원작자가 보는 게 그렇게 참 엄청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책에 이 불이 타는 장면인데요. 불이 타는 장면에서 책에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소와 함께 맙소사 마당에 주저앉아 한 채의 절이 무너져가는 광경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한 송이 꽃이 되는 광경을. 그러니까 이 불이 타는 절의 모습을 한 송이 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한 송이 꽃이 피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와 함께 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감독님이 이 장면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묘사를 그냥 영화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선호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뭐 지나간 연인에 대한 혹은 친구의 배신에 관한 그런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집착과 그런 뭐 어리석은 찌질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로 다 태워버리고 소각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재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듯이 이제 뭐 새로운 뭐 대단한 깨달음은 아닐지라도 이제 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건 어차피 이게 또 불교적인 상징이니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작가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설을 워낙 오래전에 써갖고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만, 아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던 게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 맙소사가 불타는 걸 꿈을 꾸고 일어나니 그 실제 이제 뉴스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영화의 자막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만 지지고 볶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 이제 그만 지지러 볶으러 집으로 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만 지지고 볶고 볶는 걸 그만두고 집으로 가자고 영화를 표현했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그만 지지러 볶으러 집으로 가자는 이제 얘기인데 이제 제가 원작자니까 그 도장 그 보면서 막 같은 말인데 거의 같은 말인데 불구하고 이게 아마 뭐 감독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묘하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지로 볶으러 가자 그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지지로 볶으러 가자 그랬고 감독님은 이제 그만 지지고 볶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석했던 게 또 재밌었습니다. 제가 작가님께서 그 장면을 얘기하니까 한 가지 차이점을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데 영화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 뽑자면 결국에는 그 영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소설의 문학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점이 항상 또 특징으로 부각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맙소사절이 불타고 아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대사를 치고가 소설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독자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영화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뒷 이야기처럼 뭐 길진 않지만 이들이 이제 아마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 좀 더 선호가 소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 농사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해진 느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결말을 이걸 더 추가할까 말까 이런 것도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이 영화 참 되게 불친절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가 마지막에 아마 그거는 좀 관객한테 좀 약간 페인트라고 할까? 이 영화 불친절한 영화 아니기다라고 약간 속임수를 하려고 그 장면을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은 중간에 막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현실과 꿈과 상상이 막 뒤섞여 있는데 엔드가 항상 중요하니까 엔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그 부분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만 지지러 볶으러 가자라고 했던 거랑 그만 지지고 볶고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그 말 문장 단어 사용만 보면 엄청나게 다른 다른 의미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또 아버지는 또 잔소리를 하고 또 아마도 그 공효진의 캐릭터로 봐서 아마 끝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또 삶이라는 거는 또 다시 또 뭐 한번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들이 뭐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궁극으로는 좀 비슷한 느낌 그 에필로그를 보면서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고뇌를 주고 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이제 결국은 속세고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추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야기를 영화로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신 글과는 글에서는 이제 상상을 독자에게 맡긴 건데 그 부분이 영화에서는 다르게 됐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 작가님들 중에서 좀 약간 불쾌하게 느끼는 아니요 전혀 안 불쾌했고 저는 제 글이 소설 영화로 만들어지면 일단은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뭐 태어나서 또 영화가 다 완성됐을 때 그 고혜진 씨와 같이 술도 한잔 먹어보고 이게 뭐 이 정도면 제가 만져가지고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되든 뭐 다 거기서 오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영화로 안 만들었으면 언제 고혜진 씨하고 저 부산 그 해운대에서 밤새도록 소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끝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네. 저는 뭐 예전에 보면 스탠리 큐브릭 같은 경우에 샤이닝 때문에 스티븐 킹하고 워낙 사이가 나빠진 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과연 작가님께서는 이런 결말이 달라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욕심이 많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 오늘 또 많이 자리를 늦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꼭 문학하고 관련이 없어도 좋고요. 그 작가님이나 또 영화 감독님께서 함께 자리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편하게. 네. 마이크 오면 같이. 네. 예, 되게 감각적이고 모든 게 정성 들여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적 쾌감을 주는 오랜만에 그런 영화였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을 하면서도 그 풀리지 않은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 그 초반에 그 선호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느끼던 그 청년의 그 외부로부터의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이 연출력의 출처가 어딘가 이런 게 궁금해질 정도로.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저 궁금한 점은, 그런데 그 선호가 그 소똥 치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면 그냥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왜 자기 소도 아닌 걸 팔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됐을까? 저도 제 마음속에 반사된 그 폴의 선호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폴이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선호, 폴을 창조하신 두 창조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선호는 그냥 그 시골 집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소를 팔아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혹시 대답이 있으시면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이 선호라는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은 아마 김도현 작가님 다 자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도현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농사를 짓는 집의 구조는, 물론 여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 어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푸덜거리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셔야 될 겁니다. 집이 지라, 진짜 휴대폰에 보면 집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갖다가 집구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애증이 분명히 같이 있는 걸 겁니다. 그 소를 팔고 이런 부분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소를 팔겠다고 소를 끌고 나왔지만, 사실은 소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 소 판 돈을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그런 어떤 그 가족이나 부모, 왜냐하면 도망가면 부모님인데 그 뻔히 그 농사일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두 분이, 자기가 가면 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두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아주 묘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생활은 하고는 좀 다른 농촌 사회는 아주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뭐 소를 판 돈을 주고 안 주고, 아니면 그냥 도시에 나가 살고, 어떤 같은 정서, 가족 정서 안에서는 그게 참 그렇게 농촌에서는 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농촌에서도 더러 어떤 친구들은 아예 정말 딱 무시하고 어느 날 소 판 돈 훔쳐서 도시로 간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그 정정 씨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소를 사서 북한에 한 500마리인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서를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서주원 씨,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이게 조금 바보 같을 수도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원작은 정말 죄송한데 못 읽었어요. 근데 되게 영화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폴과 메리가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전화도 주고받고. 근데 그 문자 내용에서
메리하고 폴 막 이런 식으로 메리가 뭐 폴 어디 간 걸 알아 뭐 이런 식으로는 문자로 보여주는데 미친 뭐 이런 식으로 욕 같은 거는 또 음성으로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천주교라서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 소의 친구, 그러니까 메리의 전 남편, 죽은 남편이 뭔가 그 소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가 가진 찌질함이 불타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좀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질문 다 저한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정교한 전략은 아니고요. 이제 문자로 계속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좀 단조로워서 그냥 그거가 이제 문자를 음성 메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관객을 위해서 그냥 조금 차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소가 예를 들어서 물론 시골에서 제일 큰 돈이 나가는 가축이 소라서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여기서 소로 된 거는 그 중간에 왜 절에 갔을 때 이렇게 벽에 있는 그 벽화에서 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아마 집에서 소를 많이 키우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불교랑 접목이 될 수 있었던 게 불교에서는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소를 잃어버리고 그거를 계속 찾는 과정에 나중에 그 과정을 이제 어느 절에 가면 그 벽화로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이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어서 그래서 소가 들어간 거고 피터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공효진 씨 대사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어느 역할을 조금은 했겠죠. 결정적인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소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시무도하고 시부도처럼 그게 깨달음의 과정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꼭 김도연 작가님의 책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시무도 같은 경우는 책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언급된 것이 영화에서는 이게 정말 소가 정말 그림에서 나가는 프레임 아웃 되는 그런 장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흥미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무도는 그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시무도 같은 경우는 그 소설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어떻게 이제 그걸 접목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건지 아니면 이 이야기에 맞는 소재였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 꼭 절에 갔을 때 그걸 알게 이렇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린 시절에 그 많은 부분들을 뺏어간 게 사실은 소였고 나이가 들어서 서술을 쓰면서 아직도 집에서는 이제 소를 기르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만약 그 소가 제 애인이라면 근데 그 애인이 500 덩치가 큰 애인이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인인데 그런데 소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일단 잠을 어디서 자냐 문제가 생기고 이동을 하려면 택시를 타면 택시에 소가 탈 수 있을까? 버스는 탈 수 있을까? 지하철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굉장히 거의 요즘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인입니다. 그 애인이 집안 생활이 너무 가까워하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요구합니다. 바다도 보고 싶고. 그렇다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가 사람처럼 어떻게 이동이 편하고 덩치가 작고 이렇다면 그 애인의 소원을 못 들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소라는 동물은 외견상 너무나 크고 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하는데 장애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걸 한번 그 소설로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출발점이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시부도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나. 물론 뭐 시부도는 제가 알고 있는 그거지만 이게 출발하는 건 단순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고 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애인한테 대겠죠. 니는 덩치가 너무 커서 택시를 못한다. 버스가 아마 널 태우지 못할 거다. 여관방에서도 널 재워주는 여관방은 없다. 니는 마당에서 사야 되고 나는 방에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겠죠. 일종의 변명을 하겠죠. 그런데도 정말 좋아한다면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과 그리고 한 바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시부도랑 연결이 된다면 저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어쩐지 영화에서 그 소의 눈빛이 여자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멀뚱히 소가 쳐다보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가 연기를 잘했는데, 그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질문할 시간을 드릴 건데 또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질문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질문 네. 기다리면서 그 지금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문학하고 영화하고의 어떤 상상력의 출발이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상력의 출발은 사실 영화에서는 뭐 되게 가능하지 않은 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문학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벌써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친구가 저는 오늘도 그때 촬영할 때 느꼈던 건데 잊어먹고 있다 오늘 보면서 다시 좀 느낀 건데, 원래 저 친구 소 이름이 먹보예요. 잘 먹어서 먹보인데, 먹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풍부하고 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조계사에서 그 선호가 막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맞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마음 쓰는 듯한 거를 촬영 현장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때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가 그 매맞는 김연필 씨를 보면서 되게 막 그 마음을 쓴다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오늘도 딱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 친구랑 2달을 계속 여행을 하면서 이제 찍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도시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소를 처음 본 친구도 있었고, 진짜 고기가 아닌 상태로 가깝게 저렇게 본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너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압도적이니까 막 여자 스태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서로의 교감이 생기고, 되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자 스태프들이 이렇게 먹보야 잘 잤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서 관심을 보이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감정이 되게 풍부하고 여러분들도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서 정말 우리가 모래사장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저 친구가 정말 기분 좋아하는 거를 촬영하면서도 되게 느꼈는데, 어쨌든 하여튼 정말로 연기를 잘한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정말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아마 먹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기회만 있다라면. 근데 먹보는 훨씬 그냥 그 사람하고 접촉이 많고 연기 경험이 더 많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소 하면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나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렸을 때 추억으로 소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소와 그 아버지 사이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나 소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 영화에서 연기하신 정국화 씨가 연기하신 그 소녀의 아버지 역할, 이 소설에서 굉장히 그 많은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덜어낸 부분들이 꽤 많으시겠지만 이 아버지만큼은 소녀의 아버지만큼은 거의 그대로 살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떠셨는지, 대사 이런 것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 캐릭터 자체가 아버지 이런 상이, 이 시골에 있는 상이 굉장히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작품 원작 안에서의 뭐 아버지 캐릭터도 그렇지만 이제 그 김도현 작가님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김도현 작가님 아버님의 얘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적인 사상에 있어서의 뭐 가장 티피컬한 마지막 농부 세대라고 할까? 뭐 만약에 김 작가님이 농사를 지금은 뭐 짓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김 작가님 또래들이 지금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짓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세대의 어떤 뭐 상징, 보루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굉장히 뭐 크게 다가왔던. 네. 그 뭐 처음에 첫 장면에도 보면 이제 트랙터로 갈 수 있는 걸 왜 굳이 서로 하냐. 근데 실제로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들이 그래요. 그 아버지는 이제 이거를 왜 짓냐, 이거 소규모를 지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왜 짓느냐,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온다, 짓지 마라 해도 이제 아무래도 그 소농법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몸으로 익힌 분들은 그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영화 초반에 볼 수 있어서 아마 그 장면에서 공감을 크게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저런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만의 그 경험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떨까?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소가 떠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80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소를 끌고 이제 밭을 못 갈죠. 힘이 딸리시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동안 집에 항상 외양간에 일하는 소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로 힘이 딸리니까 소를 마지막으로 파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었는데 그 소를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 혼자 이제 집을 보고 있었고 그 소장사가 왔죠. 그래서 트럭에다가 그 어미소, 일하는 소, 그다음에 송아지, 조금 더 큰 아벨레미 이렇게 3마리를 이렇게 제가 이제 배웅을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힘이 붙여서 더 이상 소로 밭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어차피 소한테는 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소를 팔아버리는 건데 평소에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마지막 소를 보내는 거를 직접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빈 외양간이 되는데 정말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아까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이걸 같이 보시면 본인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 사실 소를 제 어린 시절에는 저희 소를 그 화장실이 옛날에 그 화장실에 옆에 그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을 수 있게 옆에 이렇게 놔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분명히 화장실을 굉장히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소가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밤에 그 똘망똘망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화장실만 덩그러니 있을 때 뭔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은근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좀 약간 소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추억들도 아마 이 영화와 함께 녹여냈던 관객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지, 네, 질문할 기회를 또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그 영화 잘 봤고요. 소한테 이렇게 그 친감을 느끼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먹보를 어떻게 그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연기를 시킬 때, 그러니까 촬영할 때 그걸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배우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생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그냥 그 일반 소하고는 되게 어려웠고요. 사람하고 그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소가 필요한데 그 동물 연기를, 소를 그 우리가 사극할 때 보통 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6.25 때 뭐 피난 갈 때 항상 마차 나오고, 뭐 그 옛날에 뭐 박 가는 장면 같은 거 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가 필요한 것들을 그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이 한국에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가 5마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암소는 조금 더 왜소했고, 느낌이 어쨌든 이건 또 배우기 때문에 되게 또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나오기 때문에 뭔가 관객들이 굉장히 흡인력을 느끼는 그런 소가 필요한데, 그 5마리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좀 흡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성별을 바꿔가면서, 원래 암소 설정이었는데 숫소로 바꿔가면서도 그냥 이 친구를 캐스팅을 한 거고, 특별히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뭐 걔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들 뭐 걔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는 굉장히 사람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정서적으로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뭔가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차에 타고 뭐 내리고 이런 거 스스로 잘 하고, 그 보통 이제 동물들이 뭐 전 잘 몰랐는데 뭐 말, 소, 뭐 개 이런 동물들이 앞으로는 직진하는데 뒤로 후진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먹보는 세트장 같은 데 촬영을 하면 세트장이 좁으니까 큰 덩치가 유턴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갔다 뒤로 나와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다 마스터가 된 친구고, 차 정도는 뭐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보고 그냥 밥만 먹여주면, 그리고 이 주인이 좀 독특한 철학이 있어서 사료를 안 먹여요. 이 친구는 무조건 다 풀만 먹이고, 바깥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잘 때는 이거 숙소를 어떻게 하지? 뭐 우리 다 모텔에서 자는데 얘 뭐 어떻게 모텔 주차장에서 재워야 되나? 막 근데 이 주인은 이 먹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철학이 있어서 이분은 무조건 다 밖에 그냥 논둑이나 이렇게 풀 있는 곳에서 야외에서 그냥 재워요. 비가 와도 그냥 밖에서 하고, 눈이 와도 그렇고, 그리고 전부 다 풀만 주고. 그래서 그 먹보 매니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먹보는 그 매니저랑 바깥에서 자고 저희가 모텔에서 잘 때 그분은 풀밭 부근에 여인숙 같은 데서 주무시고, 풀밭에서 막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 먹보가 출연할 시간이 되면 매니저가 데리러 가면, 먹보는 그 사람이 오면 자기가 어딘가를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막 도망가고, 그 사람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먹보가 사과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풀도 원래 키우던 집에서는 뭐 제초제나 농약 없는 그냥 그 유기농 풀을 먹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서, 사과도 제가 웬만하면 과일도 유기농만 사서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아니 우리도 유기농 못 먹는데 먹보는 유기농 주고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그 큰 주제로 문학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게, 소설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그런 농사꾼 밑에서 이제 소가 그냥 편과를 자라는 그런 소가 소설에는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영화로 옮겼을 때는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프로 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너무 해주셔서, 다음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질문도 좋고요. 네,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를 아까 제가 맨 뒤에 앉아서 봤는데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어떤 노부부가 계속 중계방송을 하면서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아니 저거 아까 판 거 아니야? 뭐
저 아버지가 뭐 어떻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모셨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제일 이해를 못하셨냐면 그 나중에 그 소를 팔았잖아요. 팔고 돈까지 다 받고 당부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컷에서 차에서 실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돈 받고 팔았는데 왜 또 실려 있지? 근데 이제 거기 그 돈 받고 이렇게 얘가 막 우니까 선호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출적인 거는 그냥 마음이 약해서 돈 받고 팔았지만 얘가 하도 자꾸 울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시 저기 돌려주고 다시 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이 좀 전달이 안 됐다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옆에서 계속 얘기하시길래. 그거를 좀 과잉해서 확장하자면 약간 꿈처럼 느껴지기도. 왜냐하면 이 전 장면들 중에서 우리 그 선호와 현수가 이제 그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소가 실린 트럭에서 이제 배드신을 하는 굉장히 영화 역사상에서도 유례하기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이 그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꿈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꿈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과잉으로 해석하면 저게 꿈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팔고 싶은 마음에 머릿속 이제 꿈속에서 등장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소설이 문학이 좀 부러울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위나 뭔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독자들이 그 용인하고 관용하는 그 한도치가 훨씬 뭐 넓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여자가 상중인데 뭐 어떤 외간 남자 옛날 애인이랑 뭔가 뭐 육체적인 걸 나눴다라고 하더라도 문학에서는 그게 훨씬 독자들이 좀 용인이 되는데 이게 저도 그걸 되게 고민을 꿈으로 처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꿈이 아닌 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영화의 초반부인데 그러니까 뭐 완전 초반부는 아니고 좀 초반부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그 공효진 씨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계속 영화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뭐 약간의 뭐 자기 검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꿈으로 처리하면서 약간 그 공효진 씨에 대해서 관객들이 품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물타기를 한 거죠. 약간 저도 그 영화의 장면 보면서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시각적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거를 느끼는 거하고 또 글로 표현된 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이 팍 모아지진 않는데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 소설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영화는 아마 시간과 싸우는 총 상영 시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계속 늘리면 아마 그 부분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화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납득이 하기 굉장히 고난도고 아까 감독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소설에서는 그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앞에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회 절차라는 걸 계속 말해주면 독자는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라는 장르에서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30분을 소비했다. 그러면 나머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그 어떤 영화는 이 영화 같은 한 1시간 20분의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소설은 사실은 그런 부담은 없죠. 어떻게든 그 안에 앞에서 계속 이 사람을 둘이 상중이지만 한 여자로 상중이지만 그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에서 계속 그 얘기하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그 문학하고 그 영화하고의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책과 소설을 읽거나 보면 차이가 있죠. 제가 그 김도현 작가님의 이 소설을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읽는데 쭉 읽었거든요. 쭉 읽는데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영화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니까 완전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프랑스의 에릭 로메로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에 맞는 것은 장편 소설이 아니라 단편 소설이다라고 말을 한 정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편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렇다 보니 이 책에 나왔던 수많은 환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영화 줄기 맥락상에서 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또 재밌게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개 정도 더 받고 끝냈으면 하는데
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독님하고 작가님 함께 자리에서 같이 들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영광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네, 사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네. 괜찮나요? 한 가지는요. 제가 오래전, 아주 오래전 화엄경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강선호 감독. 네, 그 워낙에 난해한 영화기도 하고 예전에 봤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기억은 안개 속에서 소를 탄 어린아이가 피리를 부는 장면밖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행을 하는 중간에 그 스님이나 뭐 소를 파는데 이제 매매하는 그 분 말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어린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 느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어린 친구가 나중에 동자승이 되잖아요.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계속 이 주인공 친구가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피해자 같은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나중에 그 아는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반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으셨는데 만약에 덜어내신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죠? 그 꼬맹이가 원래 원작에 나왔거든요. 예, 제 꼬맹이인데. 아마 저는 작가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선제동자 같은 그런 설정이겠죠? 그 황은경에 나오는. 근데 소설 원작에서는 뒤에 그 꼬마가 스님이 되지는 않았을 네, 겁니다. 스님이 되지 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제 뭐 원작하고는 많이 다른데 제가 그 꼬맹이를 넣었던 거는 그 이제 꼬맹이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나 집착이라는 게 사실 원래 허상이고 없는 건데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은 그 번뇌가 사라지고 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 작가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약간 그런 불교적인 주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선제동자 같은 그 어린아이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관객들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화면이 어두워서 잘 못 보셨겠지만 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맙소사라는 불을 태울 때 문을 첫 번째 열면 스님이 주무시고 그 다음에 그 소를 파는 그 경매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뭐 허상의 상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아이가 그런 그 불법을 닦으면서 그런 대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선제동자 같은 그런 데서 좀 차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마지막 후반부쯤에 이제 갑자기 친구가. 그거는 이제 제가 배치한 거는 이제 이 선호는 계속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과거의 여행 회상 장면을 보면 실제 피터 폴 앤 메리도 그랬고 약간의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남자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 뭐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중에 이제 원래 선호와 더 가까웠다라고 선호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피터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호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그
피터의 친구들은 또 피터의 입장에서 이 뭐 선호 그러니까 친구의 애인을 뺏었다는 어떤 죄책감이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쿨하게 보내주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계속 뭐 미워하고 막 계속 얘네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원인 제공을 하게 됐다라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피터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다 어떤 그 자기 입장에서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 뭐 피해 의식이나 가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뭐 상대방을 비난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장면은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 영화 작품의 이해도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책에서는 이제 그 어린 친구 동자승이라고 보시는 친구가 이제 초반 장면에 등장하고 책에서는 후반부에는 그 친구가 이제 따로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어른들을 상대로 뭔가 나이가 좀 더 있은 분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수와 선호 그리고 이제 피터 이 관계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그 선호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자주 면회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되는. 아 맞아요. 언제 그랬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는 그런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갑자기 나랑 사랑하던 사람이 고무신을 그렇게 거꾸로 신어놓고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랑 나한테 7년 만에 몇 년 만에 연락을 해서 뭐 소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상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아마 크게 그 부분이 이해 없어도 충분히 이제 이런 관계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영화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지만 이제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오늘 그 문학과 영화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고 질문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나 작가님 뭐 앞으로 향후 뭐 계획 또 네, 영화 보면서 오늘 그 새로운 그 등장인물이 한 명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 이 세 친구가 젊었을 때 그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놀러 갈 때 버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맨 뒤에 세 명이 아니고 그 앞에 왼쪽에 앉은 그 여자분이 너무 연기 잘한다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알아서 정말 그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연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끄럽게 보니까 쫙 돌아보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밝은 사람은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관령 그 시상식에서 어떤 한 선배 하나가 네가 탔어야 되는데 계속 갈구잖아요. 그때 그 수상자로 앞에서 시 낭독하는 분이 그리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저희가 인사동 지하 뭐 주막 같은 데서 찍었는데 제가 약간 그 일반 우리가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약간 그런 분위기 안 난다고 실제 문인들을 좀 다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김도현 작가님 친구분들 실제 시인들 뭐 다 뭐 소설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또 영화 찍는다고 재밌다고 다 오셔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좀 기다리면서 물만 마셔야 되는데 술을 드셔가지고 뭐 술값이 많이 나왔고 촬영하면서 좀 애로도 있었고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영화 보면서 사실 김도현 작가님 소설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우리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어차피 또 우리 지금 현실이 영화를 먼저 접하게 되고 책은 사실 찾아 읽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영화를 보시고 아마 되게 그 문학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도현 작가님은 그게 첫 번째 장편 맞나요? 네, 그 이후에 되게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제가 김도현 작가님이 새 책 나왔다고 보내주시는 책 속도를 빨리 따라가지를 못해요. 막 보내주시는데 막 밀려있고 그 정도로 되게 작품을 최근에 왕성하게 하시니까 이 영화를 조금이라도 좀 흥미롭게 보셨다라면
김도현 작가님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내신 책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한국의 뭐 문학사에서 좀 독특한 내용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 현재 지금 절판이 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중고시장으로 바로 달려가셔서 구매하셔서 빨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 그 리틀 포레스트라고 그 일본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그 4계절 동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찍었고 이제 가을 분량만 남았는데 가을 분량 찍으면 아마 내년 초쯤에 리틀 포레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그 지금 리틀 포레스트를 여기 지금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도 사실 뭐 거의 막판에 뭐 조계사도 나오고 서울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거의 다 시골 다니면서 그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뭐 영화의 형식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영화는 그냥 고정된 한 집에서 그 찍는 거고 이 영화는 완전 로드무비인데 그래도 오늘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든 생각은 지금 제가 리틀을 찍으면서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리틀을 훨씬 좀 더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거구나. 만약에 저 영화를 제가 안 찍었으면 훨씬 지금 그 시골에서 영화 찍는 게 좀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전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지금 영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기획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고 그때 흥행도 안 된 영화고 그래서 또 평일에 늦은 저녁 시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그랬는데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성 평론가님, 감독님, 작가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